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대 사회학과의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노동조합 관계인데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일부를 들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좋은 의미의 행사니까 좋게 끝나도록 조용히 사회를 시간 관리만 하면 볼 거냐, 아니면 토론회니까 좀 공격적으로 사회를 볼 거냐. 그래가지고 발표하시는 분들의 부분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 10분이라도 가능하면 토론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저는 이거 얘기하면 시간 됐습니다라는 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공격적이면 사회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2부의 발표문을 제가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로 제목들이 많이 돼 있고 내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인권 경영을 얘기하는데 이게 CSR하고 어떤 관계로 좀 보고 있느냐, 좀 이거에 관한 거를 염두에 두면서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기업과 인권의 큰 대상은 키워드가 한 2개 정도입니다. 결국은 초국적 기업과 공급망이라고 하는 2가지 키워드인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일부에 발표된 사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인권 경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 문제가 노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을 해외 사례를 보면 글로벌 유니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인권 경영, 기업과 인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국제 노동조합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특히 이제 유럽의 노동조합들이 관심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초국적 기업의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이라고 하는 걸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연결권과 관련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이 빈곤한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수단이고, 그게 결국은 유럽 본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기업 인권의 이름 하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노동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이미 한 10년 전쯤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 2년 전에도 여기 한배영 지부장이 계실 때 글로벌 유니언에 있는 그 간부 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결국 초국적 기업으로서 현대 노동조합이 해외에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연대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공공을 얘기하지만 공공은 민간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고, 민간 부분에서 인권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하지 않으면 결국 노동조합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이 조금 길었는데 첫 번째, 우리 이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국제민주연대 나연필 사무국장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민주연대 나연필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단체에도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울산인권동연대 박현철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같은 단체, 인권단체 활동의 입장에서 와닿았는데, 그 이유가 국제민주연대 같은 경우가 일찍부터 해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대응해온 단체입니다. 제가 해오다가 민주노총도 그렇고 미얀마 가스개발사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이랑도 같이 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 발제문에도 있지만 아까 이상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가 국제민주연대가 고민해왔던 주제가 2011년도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통과되면서 한국에 이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라고 이제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법 단체들과 환경단체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희 단체도 그렇지만 네트워크도 처음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는 이제 해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 기업 공급망인 거죠. 공급망 문제 주로 얘기하면서 아까 윤성민 사무관님 말씀하셨던 포스코 인디아 문제, 최근에 LG 화학 문제, 그리고 라오스 댐 문제 다 이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딪혀 왔던 것들이 바로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는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기업가인권 이행원칙이 통과되면서 국가의 의무가 강화되고 또 인권위에서 권고도 하시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을 또 받아들이셔서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울산시청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시장님까지는 비록 안 보시진 않으셨지만 울산시가 주최하는 이런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조금 변하고 있구나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발제문 내용을 시간이 짧아서 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일들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하청인 경우와 한국 기업이 원청인 경우입니다. 한국 기업이 하청인 경우는 이제 주로 의류산업들이죠. 동남아 지역, 중남미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의류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이중적인 의미에서 괴롭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의 노동자들이 봤을 때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한국 사장님들인 거죠. 그런데 막상 한국 사장님들한테 그 책임을 다 모두 물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의류산업의 구조상 브랜드들, 미국과 유럽의 브랜드들이 사실 그 산업을 그렇게 만든 책임들이 있는 건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한국 사장님들한테도 그러지 마시라고 해야 되고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입장을 해야 되느냐? 중간에서 한국 사장님들도 설득을 하고 압박을 해야 되고 또 브랜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예전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장 폐업했으면 사장님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계신지도 물어보고 전화도 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안 해요. 일이 생기면 왜? 한국에 얘기를 해봤자 한국의 정부도 한국 기업들 그걸 도와주거나 뭐 일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바로 다이렉트로 미국과 유럽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연락해서 브랜드들 압박을 바로 합니다. 브랜드들을 움직이면 바로 브랜드들이 돈을 내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거든요. 저희는 한 번도 해결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해결이 좀 다행이긴 한데 왜 이렇게 한국은 직접적으로 욕은 다 먹어가고 뭐 최근에 뉴욕타임즈 기사도 나오고 한 한국 미얀마 공장에서는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청의 경우에는 좀 더 재밌는데 뭐 원청이라고 하면 삼성, LG 같은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국 단체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그나마 굴러가는 나라이고 촛불 혁명이라고 했던 나라이고 그러니까 뭔가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언어로 접촉하고 얘기를 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설사 문제가 많더라도 한국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이나 정부가 그런 원칙들에 입각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좀 변화하지 않는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아까 이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렇지 잘 못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해 드려도 뭐 하겠습니까? 고공농성, 크레인농성 몇 달씩 하고 한 달씩 해도 기업들은 안 바뀌는데 막상 외국 연기금에서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무슨 법률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는 보고서 굉장히 잘 냅니다. 제가 아까 2부에서 울산 지역 인권 공공기관 경영하시는 것도 보고 하면서 든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대를 의경을 나왔는데요. 뭐 소원술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왜 소원술이라는 게 항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권 침해는 발생하고 있는데 모두가 알면서도 형식상으로 문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있지만 제 경험에는 그러다가 한두 번이라도 그게 제대로 들어가면
조금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권 경영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제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런 인권 경영들이 한국에 소개되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라서 더 유엔이나 국제사회 평판에 소위 평판에 더 신경 써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게 뭔가 우리가 하긴 해야 돼라고 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쪽팔리지 않게 이 정도만 조금씩 하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국의 기업들이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좀 가보자 고민하는 건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시스템이 계속 정착이 되고 가게 되면 분명히 좋은 효과는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어차피 안 돼. 뭐 전에 맨날 지속 책임 경영이니 윤리 경영이니 이거 똑같은 다른 버전 아니야? 이거 하다가 정권 바뀌면 또 인권이라는 말 없어지겠지. 어차피 안 될 거 보고서나 좀 잘 만들고 분위기 봐가지고 좀 하다 그냥 그만두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걸 떠나서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제사회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렇게 돼서 세상은 이제 어쨌든 굴러가고 움직이는 상황인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안 될 거라는 비관주의라든가 혹시는 좀 냉소부터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가 결론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가 인권이라고 하면 다들 오해하시죠. 기업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인가 아니면 기업을 뭘 위한 건가?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벌써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거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앞에서부터 설명을 엄청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 그런데 그거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2011년이라고 했으면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2016년도에 그 유엔 기업가 있고 워킹그룹에서 보고서만 낸 게 있고요. 지금 인권경영 공공재 인권경영 들어간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의 인권경영 학습하시다면 현실에서 인권경영위원들 선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도대체 이걸 뭘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드시고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같이 답을 찾아가는 건데 근데 어차피 출발점 비슷하고 우리가 좀 갭은 있다고 하지만 이런 한국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의 특성이 일본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청이 없습니다. 일본은 대부분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감사 나가가지고 하청들 중에서 너 이거 못하면 우리 그냥 하청 바꿔버릴 거야. 가끔씩 일본 원청 측이 있는 거 있지만 한국 기업은 참 공교롭게도 중소기업들 공급망서부터 대기업들 공급망 그리고 어느 전 세계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몰라 작은 의료공장 그 모든 기업들까지 한국 기업들은 걸리는 곳이 많은데 비슷한 예로 중국이 있죠. 중국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걸려도 어차피 저희 만드는 저런 놈들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국 어쨌든 OECD 회원국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직 기준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두 노총에서 발표하시겠지만 그 ILO 핵심 기준도 비록 기준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 후진국이지만 인권 후진국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제가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샌다. 제가 이 말 엄청 제가 보도자료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기업들 하는 것보다 외국 나가면 더 심하게 할 거야. 왜냐면 한국에는 그래도 우리 노동운동도 강하고 또 일정도 유졌는데 지금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외국에서 오히려 이렇게 동남아 지역 이런 데는 EU나 이런 데서 엄청 실사 많이 나오고 기업들 브랜드가 쪼아가지고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외국 노동자 상황들이 열악하다는 공장 상황보다 한국의 3차, 4차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시간이나 산재 상황 보면 이게 좀 저도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한국 공급망 상황이 더 훨씬 열악할 경우도 생기는구나.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도 아닌가. 저 이것도 사실 그냥 활동할 때나 삼국심리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 국제민주연대나 아니면 기업발권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계속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 울산본부 같이 와 계시는데요. 제 제안은 또 이렇습니다. 울산의 노동운동이나 울산시 차원에서 한번 좀 아이디어로 동남아 지역의 공단도시라고 자매결합을 맺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운동 조합,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의 베카시 같은 데서 엄청난 큰 공단도시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인데 이런 데를 한번 울산이 같이 좀 얘기를 해봐가지고 기업 인권이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노동운동 진영 차원에서도 좀 같이 교류하고 좀 그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기업발권에 대해서 주제의 핵심들은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고 조약이 될 것, 각 국가별로 점점 세상이 바뀌고 있다지만 결국 세상을 빨리 바꾸거나 제대로 바꾸는 힘들은 결국 현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너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저희한테 연락 오시면 저희들도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노동자들 조직하고 파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동운동 그리고 지역운동 그리고 농민운동 그 모든 기업들과 싸우는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같이 듣고 민중들끼리 같이 연대하는 그 힘은 계속 있어야만 사실은 이것들이 버텨왔고 그것들이 이 기업가 인권이나 노민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한국의 노동운동도 세계 노동운동 속에서 가지는 조건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루었던 성과들에 대해서 오히려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의회나 정부에 대한 그런 것도 제도를 중요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같이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인권 경영에 접근하는 진정성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인권 경영, 기업과 인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냐의 효과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면 노동조합 너네는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냐.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살짝 해주신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직접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추측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순서대로 우리 첫 번째 김정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책국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인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책교육실장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국장 김정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제출한 자료도 보시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요. 이 원고를 쓰는 과정이 사실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 저희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가 너무 고민스러웠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사회자가 10분 안에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20분을 배당을 받아서 자료와 상관없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분 주셨습니다. 그 인권 경영이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의 한 축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부터 좀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좁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저는 이 자리에서 괴롭지만 아니면 복잡하고 사실은 관심 없을 수 있지만 그 얘기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저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노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울산이 노동자 도시라고 해서 울산 지역의 노조에 대한 기대를 주셔서 감사한데 울산은 어쨌든 노조 조직화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233만 명,
국내가 11.8%까지 이제 노조 조직화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와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울산 지역을 양대 노총을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한국노총 상황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노총에서 얘기하시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한국노총이 한 2만 5천에서 3만 5천, 저희도 작을 때는 6만 5천에서 한 7만 5천까지 갑니다. 현재 이제 울산 지역의 노동자들 숫자가 상당히 줄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50만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한 10만이 안 되는 9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상태가 울산의 상황이고, 그래서 역으로 미조직된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자 도시라고 하지만 실상 노동자를 위한 도시는 아니고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그래서 이제 송 시장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일단 공약했던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먼저 오늘 뺄 수 있겠고요.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 관련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담당 부서와 예산들이 잘 반영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저희 민주노총 작년에 전국 지자체를 조사를 했고요. 오늘 자료로 제출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울산시는 중하위권입니다. 관련한 그 이제 노동 정책이든 조례든 담당 부서든 예산이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동자 도시라고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진보 지자체들 장체단들 때문에 노동행정이 이제 지방사고로 확산되고 있는데, 울산이 그런 추세에 조금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의 노조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어쨌든 시의회랑 먼저 얘기를 해서 울산에 없었던 노동권익보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저희는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조로서 어쨌든 보호막을 형성하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실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실태 조사가 없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포함해서 세부 관제든 장기적 로드맵이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근데 18년에 조례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권익보호위원회도 안 되고 있고 실태조사 예산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울산시가 조금 더 이제 좀 변화하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구체화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공공기관이든 공공부문이든 사실은 노동을 잘 모릅니다. 저희도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계속 이제 폭력적인 집회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왜소합니다. 너무나도 나발이 없기 때문에 이 노동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노동자로서 살게 되는데 노동권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이 축적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만들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현장이 어떤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업종과 이 산업의 노동자들이 걸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도 변화하는 노동의 현장을 쫓아가기 급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노조가 세력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역량은 한계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한계가 분명 부족함이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공공부문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대안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인권 경영이라고 외쳤으나 저 협력업체들, 공급망들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정말 엉망인데 지금 어떤 것도 하나 이 기존에 있는 법제도 체계에서도 하나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공공기관 내는 갑질이 없나 중앙행정부처랑 그 가불관계에서 아무것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함은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자리니까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공부문 그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9개월 이상 지속 업무에 대해서 상시고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입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좀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서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정책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9개월짜리 아니면 되니까 8개월짜리, 7개월짜리, 6개월짜리 더 열악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정규직화 전환, 비용의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전환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회사로 더 노동 조건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고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는 문제 제기합니다. 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냐, 지침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구역, 불법 파견, 법상에서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고 직접 고용되지 않고, 그래서 고공에 올라가고 200며칠간을 농성을 하고 이런 현실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촛불을 통해서 정치의 민주화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안에서의 대결 국면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경제 민주화는 너무 멀리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갖는 답답함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인권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차별 없이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이것이 인권의 내용에서 다 얘기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온식에 있고 노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정적 인식, 그거를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회 전체 구성원 내에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존노조 불행이든 이상한 방식에서 또 얘기를 전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 노조에 대한 혐오가 너무 크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에서 계속 선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노동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좀 기초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학습되지 않았고 토론되지 않아서 되게 어렵고, 그것을 그냥 기득권, 이익 집단의 논리, 우리가 무슨 기업 이익처럼 재벌처럼 뭔가 대단히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네, 어쨌든 기존노조 불행도 공돌이 공순이가 1억을 받으니까 흥분하면서 이제 우리 학력 사회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리 속에서 노조가 어쨌든 공격을 받고 있고, 노조가 뭔가를 올려도 그 댓글은 장난이 아닙니다. 노조에 대한 댓글은 정말 엄청난 혐오에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의 책임을 저희가 이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좀 이런 부분에서의 인식 변화를 위한 시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가.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자료로 들어가면 어쨌든 국가가 공권력보다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더 많고 규모도 크고,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만 막아서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기업 내 인권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제 1987년 7, 8월 노동당 대투쟁 이후에 95년에 민주노총을 창립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 100만을 건설했고, 조직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30% 정도 되고, 저희는 산업별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산별교섭을 계속 요구를 해왔고, 산별교섭 체계로 저희는 전환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업별 교섭으로 내몰려 있는 상태여서 기업 간 격차만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섭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이 격차, 차별, 이 불평등 이걸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최악의 기업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울산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울산에서 오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또 현대중공업이 이런 기업인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에 성매상거리 교각에 고공농성으로 올라간 하청 노동자들이 한 2달간
동성을 했습니다. 이건 노동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재취업을 받고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재취업을 받는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에게 맞서서 고공농성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재취업이 다시 이제 업무 복귀가 된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에 권리가 없습니다. 더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서 그 단결을 통해서 사용자들과의 교섭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너무나도 열악하고 특히나 이제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맞먹는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아무도 자기 목소리를 내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해도 어려운 상태. 그리고 2018년에 노조의 대의원 선거를 개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성향을 다 분석합니다. 그린, 옐로우, 레드 아니면 5단계 A, B, C, D, S로 나눠서 회사의 친성향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을 나누고 불법 사찰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업무 끝나고 어디서 만나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사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관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조 선거에 누구를 더 밀어야 되고 친회사 쪽을 어떻게 세울 거고 이런 것들을 그 노조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해왔고 이게 이제 오픈된 건 사실 구조조정 시기에 그것을 관리했던 조직들이 깨진 거거든요. 다 잘려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018년도에 좀 폭로된 사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방선거로까지 확대돼서 기업이 어쨌든 현대중공업의 말하자면 종업원들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이런 것들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도 최근에 2016년도에 유배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회계학, 역학을 가르치고 사무직에게 용접을 가르치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사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조선 1위인데 이 글로벌 기업은 교육장도 상당히 아주 화려하고 좋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굳이 경주 산내로 데리고 가고 창고 같은 건물에서 바닥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생산직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시험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쉬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그렇게 모욕과 모멸감을 줬었고요. 그 상태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9년 5월에 그래도 공정위가 어쨌든 그 원화청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고 했던 여러 차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 민주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화청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시정이 필요한데 현대중공업은 웃기게도 첫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작업 진행하고 마지막에 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약서 쓸 때 자기들이 필요한 단가로 맞춰가지고 단가를 후려쳐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도급 업체들 207개 산의 하도급 업체들이 48,529건에 관련한 위탁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실제로 그 불공정 거래라는 게 밝혀졌고 그런 관련해서 이제 과징금 208억을 맞았는데 아직 현대중공업이 이거를 이제 불복하고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전혀 진척이 없다. 그래서 이 하청업체들이 이제 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임금 체불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한번 발을 들여놓은 업체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한번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 사실 중간에 발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런 불공정한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위기가 악순환되고 있다. 손배가압류 30억 지난번 법인분할 투쟁 과정에서 맞았습니다. 손배가압류로 죽어간 노동자들 상당하고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을 파괴하는 고통을 주는 방식에서 이제 보복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할 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74년도 7월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46년 동안 사업장 내에서 한 466명, 즉 매달 한 0.85명, 매달 한 명꼴로 죽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명인데 원청에서 2명 돌아가시고 하청에서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끝난 다음 날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이게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 재난 시기에 사망자 수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볼 때 이제 81명이 사망하셨거든요. 산재 사망은 매년 2,000명 이상, 그 다음에 재해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10만 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천 화재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하자고 하는데, 네, 김영국법도 만들어졌고 중대재해처벌기업법 그래서 저희가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해서 제발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교도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현대중공업은 소비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선주사가 제일 중요하고 주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지역사회도 거리낌이 없고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이게 전혀 지역사회라고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 LNG선 많이 수주했다고 온 언론이 날리고 축하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기업 문 앞에서 멈춰있는 이 상황을 이 과정에서 어떤 것도 하나 해결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지금 노조와 노동자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을 놓고 보면 어쨌든 자동차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중공업의 이런 문제가 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있는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거밖에 없고, 현대중공업이 바뀔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한다.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된다. 지치는 게 패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중공업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과학대가 똑같이 울산공업학원, 현대중공업과 연계되어 있는 공업학원입니다. 여기 청소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금 6년, 올해 이제 7년차 접었던 노숙농성을 7분이 연령도 이제 70이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을 거리에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대접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민주노총의 책임도 너무 큽니다. 하지만 제발 좀 부탁드리건데, 사실 과학대 문제, 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이 노숙농성을 좀 정리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1366 여성 긴급전화, 실제로 성희롱 상담을 하고 있는 이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울산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은 재단의 대표로부터 또 성희롱을 당했고, 그것을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현재 한 1년 넘게 지금 생계가 위험한 상태에서 그 재단이 그 개개인 3분에 대해서 26건에 이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송을 지금 현재 다 이기고 있지만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책임지는 울산시는 그냥 법적 쟁송 들어갔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태도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당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고, 관련해서 울산북구 보건소장 같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참혹합니다. 이건 이제 노조로 조직된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가가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돌 핵심 협약, 결사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재발 비준, 작년에도 쟁점이 됐고, 이 비준이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하지 않았거든요. 이 비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준도 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인권교육이 병에 도대체 가닿기나 한 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동조합 역할과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조 조직화,
나설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더 이상 기업 내에서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울산에서도 저희는 10만을 조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한 7만 5천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조직해서 노조 안에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그리고 울산시 노동인권 조례 설치, 그리고 울산시 노동담당 부서 설치, 노동권익보호조례 현실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 확장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경제 상황,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도되는 여러 가지 노동계약 막아낼 수 있도록 기울어진 노동장이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노동자의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투쟁해 나갈 겁니다. 공공부문 노조가 가장 많이 조직되어 있고요. 공공부문 노조가 인권 경영의 한 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공공기관 노조들이 한국노총이 상당히 울산에 많고요. 민주노총 소속이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5군데. 그래서 그 노조들이 좀 자기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키워서 키울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경제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재벌에 종속된 기형적인 이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갑질, 수직적 관계망, 비정규직 양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에서 재벌개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재벌개혁과 관련한 조금 디테일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직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법제도도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경제구조가 더 민주화될 수 있도록 노동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산별노조 교섭 체계에서 격차를 산업별 논의기구에서 논의해서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현장에서 저희가 하는 방식들이 밖에서 보셨을 때는 너무 거칠고 쟤네들은 맨날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는 관련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더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조금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쪽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마치겠다고 하셔가지고 안심을 하고 쪽지를 안 드렸는데 35분, 30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됐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원래는 그 계획상 1시간이었는데 시간을 더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의 이 인권경영이라고 하는 게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 지자체의 울산시죠. 노동정책이 뭐냐. 그래서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노동정책을 지자체 수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공차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울산시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담당자를 만났더니 자기네가 1년에 노동정책으로 쓰는 비용이 900억 정도 1년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시가 이제 노동권익센터를 한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가 구별로 지금 노동권익센터 한 10몇 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 수준에서 이제 그런 노동정책이 서울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울산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노조 관련해가지고 사실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게 이제 노조 역할이거든요. 기업인권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좀 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노조의 조직 역량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노조 조직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노조는 노조 조직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해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럼 조직된 영역에서 기업의 인권, 사용자들이 기업 인권에서 기업의 내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토론 과정에서 그 얘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노총 수산지역본부의 김재인 정책기획실장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한국노총의 김재인입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줄여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기조발제 그리고 좀 발표하신 분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김정아 민정노총 부장께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말씀하셨고요. 저도 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좀 발표문에 보면은 노동조합의 대응과 역할 이렇게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 좀 실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진행하신 우리 승엽 교수님께서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 초기업 단위, 글로벌 공공방에 대한 한국 노동조합의 역할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국내 사정, 문화청 불공정 거래 문제, 그리고 중대재해 산업안전의 외조화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데 과연 해외에 나가서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있는 거고요. 사실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우리 기조발제해 주신 이상수 교수님들도 이제 노동운동도 이제 교섭과 투쟁의 전략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길거리에서 하는 투쟁보다는 오히려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윤리 경영에 대한 감시 또는 개입 또는 압력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난 4월에 이제 이천에 물류창고 38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거든요. 대부분이 외주하고 비정규직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근데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18년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3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근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외주화를 통해서 이슈 노동자들. 근데 그때 정부에서 내린 제재, 벌금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의 노동자의 투쟁의 방식이, 교섭의 방식이 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좋은 제안이신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아래나 위나 똑같지 않느냐, 그 압력의 효과라는 게 뭐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사실은 아쉬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권 경영이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강제 교훈으로 조금 자리 잡아야 되고, 또 법제화를 통해서 이게 시스템화되어 가야 되는 거지. 뭐 지금 시민사회, 또 NGO, 노동단체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좀 강행 비전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박일준 동서발전 대표이사님 오셨고 또 우리 김승관 노동위원장님 오셨는데 아주 노사가 어떤 소통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봅니다. 그것을 볼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이 국제사회의 근거나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낙수 효과를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게 이제 공기업들, 공공기관의 가치 경영, 윤리 경영, 아니면 지금 인권 경영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러한 게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아까 우리 박일준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나요? 인권에 대한 문제는 마인드의 문제다, 이직의 문제고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된다라고 아까 축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권이나 윤리의 문제나 가치의 문제는 사실 장시간에 거쳐서 그 조직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조직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습관화되고 관습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쉽게 만들어지고 그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내려올 때 보면은 사실은 뭐 국제사회 근거나 요구나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보는 측면이 많다라고 본다면 또 이게 뭐 좀 시간을 두고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단기간에 매년 기관평가 또는 뭐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급급하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지부지로 많이 내려온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2차, 3차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인권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어제 보면 1차적인 내부 구성원들이 노동 강도가 오히려 세지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또 다른 규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다면 과연 이런 효과들이, 실질적인 효과들이 어쩌면 내부 구성원들에게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조금 지속적인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그런 과정을 두고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급격하게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만들어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위 말 CSR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기업들, 주로 대기업들이 사실 책임이라는 게 사실 기업 이미지, 또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그 경영이익에 대한 뭐 설계 책임에 대한 기부, 또는 뭐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공헌, 사실 이런 측면이 사실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부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경영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노동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문제를 기업이 사실 책무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렇게 사회공헌 정도, 봉사활동 정도,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업의 사실 책무라는 게 잘못 이렇게 전달되고 잘못 인식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영철 대표님 말씀하셨죠. 회원들 대상으로 기업과 이권을 이야기하니까 회원 탈퇴하신다고.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과 같이 하자,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자, 봉사를 하자, 기금을 내자라고 하면은 사실 계급 수익 투쟁에 익숙한 대한민국 노동조합들이 노사협조주의를 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목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자칫 기업과 같이 하면 이게 너무 협조주의를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사실 강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제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같은 동참이나 개입을 못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노동조합 내부의 어떤 누구는 그럼 잘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노동조합 아까 김정한 부장님이 대한민국 노동조합 조직률 11.8%, 그러니까 나머지 90%의 미조직된 노동자를 위해서 11.8%의 조직된 노동자가 뭘 했느냐 라는 사실 그런 고민과 그런 내부 말씀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산별 노조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섭이나 협상들이 보면 기업별 노조의 단체 협상에 사실은 많이 좀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의 내부 구성원들의 임금과 고용 복지를 위해서 단체 협상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런 조정을 통해서 걔네들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외에 밖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서는 조직적 노동자들이 뭘 한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단체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NGO나 시민단체에 이걸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을 본다면 사실 노동자 내부의 좀 반성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이 국제사회연대 이런 이야기 아까 우리 나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부의 어떤 그런 단계 연대도 사실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노동조합 운동,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내 어떤 원화청의 문제, 국내 산업체의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밖으로 나간다는 건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는 기업들에서도 뭔가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 그리고 법제화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단체 협약을 통해서 무슨 내부의 어떤 임금과 고용보다는 어떤 밖에 있는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복지 또는 이런 원화청 간의 관계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의제의 확대 그 다음에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단체 연대 또는 시민사회나 NGO와의 같이 어떤 의제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휴 연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또는 국제사회 노조와의 연대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좀 통제하고 개입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짧게 이렇게 좀 드시면하고요. 아까 축사에 보니까 우리 한국노총사본부 또 민노총사본부 양대 우리 이제 대표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실어놓은 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기업과 인권 필요하다. 또 기업이 사실 지금을 위해서 노동자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동의하시는데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회 특히 노동인권이라는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용이 취약해지고 또 사실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자보다는 취약한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극히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업과 인권을 다룰 때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다뤄주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정리를 하면 공공부문에서의 인권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고 정부가 이거를 이제 약간 내부자들에게 불편한 방식으로 경평을 위주로 해서 이게 좀 수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을 정착시키는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CSR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세 번째는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노사가 공유하는 형태로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가 유럽과는 달리 내부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하청이나 내부적인 이 가치 사슬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외부에 있는 문제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훨씬 더 뭔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